옛날 아주 먼 옛날에 거대한 황토 물결이 용처럼 굽이치며 대지를 가르고 흐르던 시절 사람들은 그 강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여 황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은 때로는 비옥한 흙을 실어와 농사를 돕기도 했지만 심기가 불편한 날이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어 강가에 기대어 살던 집과 사람들을 단숨에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강의 성격이 이토록 변덕스러우니 강 주변에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람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일러 시신을 수습하는 물건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늘 강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밤이면 강바람이 대문틈을 파고들어 우는 소리를 내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일찍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덕수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또래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속이 깊고 강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리 진중하여 마을 어른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뼈대가 굵고 어깨가 딱 벌어져 거친 물살을 헤치고 노를 젓기에 안성맞춤인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눈매는 사나운 강물과는 달리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덕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지만 튼튼한 나룻배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강가로 나가 물의 색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강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일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신성한 장소이자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덕수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차가운 몸뚱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덕수는 그들을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여운 손님으로 여겨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는 시신을 건져 올릴 때마다 밧줄에 매듭을 짓는 방식 하나에도 예를 갖추었고 혹여나 시신이 상할까 염려하여 날카로운 갈고리 대신 부드러운 그물과 손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덕수의 정성 덕분에 유가족들은 비록 싸늘하게 식은 가족을 마주할지라도 덕수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 나가 나룻배의 밧줄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밤사이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렸는지 강물이 평소보다 붉고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토색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강둑을 때리고 있었고 물 위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정체 모를 부유물들이 어지럽게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거친 물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배를 띄우지 않고 그 물을 손질하며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 안을 정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밧줄과 램프를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의 물건지기들에게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엄격한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위로 꼿꼿이 선 시신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금기였습니다.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물 위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대부분은 엎드리거나 하늘을 보고 눕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강한 원한을 품고 죽었거나 강이신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영혼은 물속에서 발을 딛고 선 것처럼 수면 위로 상반신을 꼿꼿이 세운 채 떠내려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직립시신이라 불렀는데 마을 노인들은 이것을 보면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3번 절을 한 뒤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곤 했습니다. 덕수의 옆집에 사는 공노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물건지기 일을 해온 산증인으로 덕수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공노인은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동료가 직립시신을 건지려다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후로 후배들에게 이 금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공노인은 곤방대를 입에 물고 강을 바라보며 덕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덕수야, 강은 주는 만큼만 받아야 탈이 없는 법이다. 물이 내어주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것을 억지로 뺏으려 들면 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단다. 특히 서 있는 시신은 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품고 있으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눈길조차 주지 말거라. 덕수는 공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마을에는 덕수 외에도 여러 명의 물건지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덕수와 나이가 비슷한 칠성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수와 달리 성격이 급하고 재물을 탐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마을 어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기에 유가족에게 과도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시신이 지니고 있는 폐물을 몰래 챙기려는 흑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그런 칠성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칠성은 오히려 덕수의 고지식함을 비웃으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이 챙길 건 챙겨야지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강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강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강가의 안개가 걷히고 마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강물의 거센 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덕수는 집 마당 한 구석에 널어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며 꼼꼼하게 찢어진 곳을 기워 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강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덕수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닥쳐올 것만 같은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덕수는 공노인의 집으로 마시를 갔는데 공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인사를 건네자 공노인은 집신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물색이 영 좋지 않구나. 상류에서 큰 사단이 났거나 아니면 강신이 노한 게야. 오늘은 칠성이 녀석이 설치지 않도록 네가 잘 좀 지켜보거라. 그 녀석은 눈앞에 이익만 쫓느라 뒤를 볼 줄 모르니 자칫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공노인의 걱정 섞인 당부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타이르고 살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더욱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빨래를 걷고 농기구를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강가에 메어둔 배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는 다시 강가로 나가 자신의 배와 칠성의 배를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때 멀리서 칠성이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불그스레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덕수는 칠성에게 다가가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으니 배 띄울 생각은 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쉬게라고 타일렀습니다. 칠성은 덕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술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이 덕수, 자네는 너무 겁이 많아서 탈이야. 이런 날일수록 큰 건이 걸려들 확률이 높다고. 상류에서 부잣집 배라도 뒤집어졌으면 그게 다 우리 몫 아니겠나. 나는 오늘 밤에 눈 좀 크게 뜨고 지켜볼 생각이야. 칠성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배에 올라타 짐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덕수는 칠성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억지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한숨을 내쉬며 공노인께서도 오늘은 조심하라고 하셨네.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 제발 몸 조심하게 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강물은 검푸른 색으로 변해 더욱 깊고 무서워 보였는데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덕수는 집으로 돌아와 호롱불을 켜고 앉아 그물 손질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칠성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강물의 흐름 소리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눈을 감고 예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마을 입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이웃은 상류 쪽에서 큰 배가 파손되어 떠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고 몇몇 물건지기들은 벌써 장비를 챙겨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강이 보내는 경고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강계에는 이미 몇 척의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칠성도 술이 깼는지 눈을 번뜩이며 자신의 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칠성에게 다가가 지금 물살이 너무 세서 위험하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라고 말렸지만 칠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덕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먼저 건지는 놈이 임자라고. 자네가 겁쟁이처럼 떨고 있을 때 나는 한몫 단단히 챙길 테니까 구경이나 하라고. 칠성은 동료 한 명을 불러 배에 태우고는 거침없이 강으로 배를 밀어 넣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물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사나워져 파도가 높게 일었고 칠성의 배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덕수는 강둑에 서서 칠성의 배가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공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강가로 나오셨는데 그는 강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의 욕심이 기어이 화를 부르겠구나. 물 냄새가 비리다. 아주 비려. 이건 보통 사람의 냄새가 아니야. 공노인의 말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물 비린내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배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강물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강신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무지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쌀알들을 꺼내 강물에 뿌리며 헌주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물건지기들이 작업을 나가기 전에 행하는 작은 의식으로 강이 배고픈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쌀알들은 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졌고 강물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흐르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잔해물들 사이로 무언가가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횃불을 더 높이 들었고 눈이 좋은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 나무 판자에 매달려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부서진 바에 조각에 엉켜 떠내려오는 시신이었습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평범한 백성은 아닌 듯
화려한 비단옷이 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배가 그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안 돼. 칠성가 너무 서두르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미 눈앞의 보물에 눈이 멀어 위험한 물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삿대를 길게 뻗어 시신이 걸린 나무 판자를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당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물은 칠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 주변을 맴돌며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공노인에게 제가 가보겠습니다. 칠성이가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공노인은 덕수의 손을 잡으며 조심하거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순리대로만 움직여야 한다. 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즉시 돌아와야 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덕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노를 저어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배는 칠성의 배와 달리 물살을 부드럽게 타며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덕수의 능숙한 노질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물살의 힘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덕수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배를 조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성은 이미 시신을 배 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는데 시신의 무게가 상당한지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 내 거야. 내가 먼저 봐왔다고. 칠성은 다가오는 덕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칠성아, 배가 위험해. 일단 균형부터 잡아.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배바닥을 쿵 하고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의 배가 크게 요동쳤고 칠성은 중심을 잃고 배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시신은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만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고 배 옆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물살이 아니었습니다. 물 밑에서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노를 멈추고 잠시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물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칠성의 배 옆에 자신의 배를 붙이고 칠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욕심 그만 부리고 밧줄 끊어. 이러다 다 죽어. 하지만 칠성은 씩씩거리며 다시 일어나 시신을 묶은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웃기지 마. 이 옷감만 봐도 고관대작이야. 허리춤에 찬 옥패가 안 보여.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칠성은 덕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다시 시신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주변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강물 소리마저 잦아든 듯한 정막 속에서 덕수는 소름 끼치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바로 강신이 입을 벌리기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신은 칠성의 오만함을 경고라도 하듯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켜 배를 강타했고 칠성은 배전에 머리를 부딪히며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덕수가 기지를 발휘하여 밧줄을 던져 칠성의 배를 가까스로 자신의 배에 묶지 않았더라면 칠성은 아마 그날 밤 귀신도 모르게 황청일로 떠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여 새벽녘이 되어서야 젖은 쥐꼬리 되어 마을 나루터로 돌아왔지만 칠성이 그토록 탐내던 비단옷을 입은 시신은 이미 거친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수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칠성을 칠성의 노모에게 업어다 주고는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하게 떠올랐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밤사이 강물이 마을 입구까지 들이닥쳤다가 빠져나간 탓에 곳곳에 진흙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주민들은 아침부터 이를 치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덕수는 쑤시는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간밤에 손상된 배를 살폈는데 뱃머리 쪽 나무가 살짝 갈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큰 파손은 없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장을 챙겨 수리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물속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이 잊히지 않아 자꾸만 손길이 멈칫거렸습니다. 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행색은 이 가난한 강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은 중년 사내를 중심으로 건장한 하인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중년 사내의 얼굴은 비통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그들을 구경했고 촌장이 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내는 촌장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하기를 자신의 외동아들이 며칠 전 상류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실종되었는데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 근방에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는데 그가 묘사하는 아들의 인상착의가 어젯밤 칠성이 놓친 그 시신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청색 비단옷의 허리에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차고 있다는 설명에 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칠성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덕수의 말을 들었더라면 혹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그 시신을 수습하여 이 가여운 아버지의 품에 돌려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아주는 이에게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소 라고 선언했고 하인들이 괴짝을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번쩍이는 금괴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붕대를 감은 칠성이 비틀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픈 것도 잊은 채 사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리제가 그 도련님을 봤습니다. 어젯밤. 바로 이 앞 강물에서 제가 직접 건질 뻔했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돌발 행동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당장이라도 강을 샅샅이 뒤져 찾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내는 칠성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자네가 내 은인이 되어주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내 아들만 찾아다오 라며 애원했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자식을 잃은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사오나 지금 강희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물이 좀 가라앉은 뒤에 찾는 것이 순리일 듯합니다. 덕수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타당했으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은 덕수를 노려보며 이 겁쟁이가 또 초를 치네. 나리 걱정 마십시오. 덕수 놈은 원래 겁이 많아서 큰일은 못합니다. 제가 마을 청년들을 모아서 싹 훑으면 오늘 안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덕수의 말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사내는 칠성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마음이 기울었는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칠성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은화 한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묵직한 돈 주머니를 받아든 칠성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고 주변에 있던 마을 청년들도 그 돈을 보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기 한번 배불리 먹기 힘든 이들에게 그 돈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잡고 싶은 돈가줄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돈주머니를 흔들며 자, 오늘 나랑 같이 배 탈 사람 여기 붙어라.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라고 소리쳤고 몇몇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저없이 칠성의 뒤로 줄을 섰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공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덕수를 조용히 불러 옆에 앉히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야, 사람의 눈이 돈에 멀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보이는 법이다. 저 돈에서는 피냄새가 난다. 아주 진한 피냄새가야. 공노인의 주름진 손은 지팡이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공노인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공노인은 평생을 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허투루 말을 뱉는 법이 없었기에 이 경고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은 온통 수색 작업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칠성은 사내에게 받은 돈으로 술과 고기를 사다가 사람들에게 먹이며 사기를 북돋았고 평소에는 덕수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칠성의 주변으로 몰려가 아부 섞인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마당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그들의 소란을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복잡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강이 분노를 무시하고 탐욕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칠성과 그의 일행은 횃불을 밝히고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다기보다는 마치 보물찾기를 떠나는 소풍객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덕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루터로 나가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칠성이 덕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덕수,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내 배에 태워줄게. 자네 실력은 아까우니까 말이야. 이참에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칠성의 말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빠지겠네. 그리고 칠성아, 제발 명심해. 만약에라도 물 위로 서 있는 시신을 보거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건 돈이 아니라 저승사자다. 덕수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지겨운 소리.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무서워서야 어디 밥 벌어 먹겠나. 내 눈에는 그게 다 황금 덩어리로 보일 뿐이야. 칠성은 호기롭게 배에 올라타며 부하들에게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여 척의 배가 횃불을 밝히고 어둠 속의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불나방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은 덕수는 밤바람이 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고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기괴한 형상을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공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 이건 죽은 자들이 길을 여는 바람이야. 오늘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겠구나. 공노인의 눈은 강 한복판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남은 가족들이 모여 불안한 마음으로 강 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부자 사내도 강가에 천막을 치고 앉아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오로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 모든 상황이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강은 그저 흐를 뿐인데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쪽에서 간헐적으로 고함 소리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천장을 보고 누워도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공 노인의 경고가 겹쳐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이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고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짖는다는 옛말이 떠올라 덕수의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강 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뚝 끊기고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막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배가 묶인 나루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해보니 물결이 이상하리 많지 잔잔했는데 이는 큰 소용돌이가 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덕수는 밧줄을 점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칠성이가 선을 넘지 않았기를. 그 시각 강 한복판에 있던 칠성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강을 뒤졌지만 떠내려오는 나무 토막들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온 청년들도 지쳐가고 있었고 횃불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빈손으로 가면 무슨 망신이야. 칠성은 독이 올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배 앞머리에 있던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칠성이 급히 그쪽을 바라보니 물 한 개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눕지 않고 물 위에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직립시신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의 금기에 따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했지만 칠성의 눈에는 시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반짝이는 장신구만 보였습니다. 찾았다. 저게 바로 그 도련님이야. 신봤다. 칠성은 환호성을 지르며 노를 젓는 청년들을 재촉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배의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몰아붙였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있던 덕수와 공노인도 강 한가운데서 일렁이는 불빛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 같았습니다. 공노인이 비틀거리며 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놈이 기어이 금기를 건드렸구나. 강신이 깨어났다. 공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배에 뛰어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 한복판에서 칠성의 배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가갈수록 강물 위로 꼿꼿이 서 있는 시신은 기이한 위압감을 뿜어내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금괴와 은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노를 젓는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덜덜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시신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기괴하여 뱃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신과의 거리가 불과 몇 장 앞으로 좁혀지자 횃불의 불빛이 닿은 시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물에 불어 창백해진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비단 옷은 여전히 화려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물의 흐름이 그렇게 거센데도 시신은 마치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뱃머리에 서서 긴 장대 갈고리를 움켜쥐었는데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미끌거렸지만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붙여. 저 허리춤에 매달린 옥패가 안 보이느냐. 저것 하나만 해도 기와집 한 채 갑시다. 칠성이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인부들은 노를 젓는 척만 할 뿐 감히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은 사람이 건져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강이 품고 있는 저주 덩어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가 주춤거리는 사이 시신 주변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배 위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출발한 덕수의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쫓고 있었는데 덕수는 강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강에서 살아온 그의 눈에는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이 뿜어내는 살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손대지 마라. 제발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바람은 덕수의 외침을 집어삼키고 칠성의 배 쪽으로 불길한 기운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둑에 남은 공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강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 있던 마을 청년이 어르신 강물 색깔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아니야, 물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눈을 뜬 게야. 저기 봐라. 달도 없는데 물 위가 번쩍거리지 않느냐. 저건 이승의 빛이 아니다. 칠성이가 기어이 사단의 꼬리를 밟았구나. 공노인의 말대로 칠성의 배 주변에는 푸르스름한 인광이 번쩍이며 마치 도깨비불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 한복판 칠성은 인부들의 겁먹은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직접 삿대를 빼앗아 들고 시신 쪽으로 배를 밀어붙였습니다. 배가 시신의 코앞까지 다가가자 칠성은 갈고리를 높이 쳐들고 시신의 허리춤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걸렸다. 갈고리 끝이 시신의 비단 허리띠에 묵직하게 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지자 칠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갈고리를 당겨 시신을 배 위로 끌어올리려는 순간 마치 거대한 바위가 물밑에서 당기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안 올라와? 어이, 너희들도 와서 거들어 빨리 당기란 말이야. 칠성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시신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배가 시신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신이 배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배가 기우뚱하자 뱃전에 있던 물통과 집기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배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갈고리에 걸린 시신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배 쪽을 바라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결에 의한 착시일 수도 있었지만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시신의 눈이 칠성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은 흰자위만 가득한 허연 눈이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미 갈고리를 쥔 손이 마비된 듯 펴지지 않아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이거 놓란 말이야.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갈고리를 털어내려 했지만 갈고리 줄은 이미 그의 팔을 칭칭 감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끊어질 듯 소리를 내며 칠성을 배전 밖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강물이 배전 너머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시자 인부들은 사람 살려 배가 뒤집힌다 라고 울부짖으며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욕심이 부른 화는 이제 칠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에 탄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뚫고 덕수의 배가 칠성의 배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덕수는 배가 부딪히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능숙하게 배를 칠성의 배 후미에 붙이고는 밧줄을 던져 고정시켰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다 죽어. 덕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덕수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칠성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밧줄을 끊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빨리 줄을 끊으란 말이야. 하지만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면 내 돈, 내 금괴. 칠성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갈고리 줄을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린다는 말이 딱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덕수는 칠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덕수가 칠성의 팔을 잡고 밧줄을 끊으려 하자 갑자기 강물이 솟구쳐 오르며 배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강신이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맹렬한 기세였습니다. 솟구친 물벼락에 덕수와 칠성은 배 바닥을 나뒹굴었고 덕수의 손에서 단도가 튕겨나가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악! 칠성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는데 팽팽해진 밧줄이 그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배 주변의 물살은 이제 단순한 소용돌이가 아니라 거대한 깔때기 모양을 그리며 배를 빨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강바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저 직립시신이 있고 저 시신은 강바닥에 닫혀있던 수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을 끊지 않으면 배는 물론이고 이 주변의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눈을 떠. 네 어머니를 생각해. 덕수의 필사적인 외침에 칠성의 눈동자가 잠깐 돌아왔습니다. 덕수야, 나 좀 살려줘. 몸이 안 움직여. 칠성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뻣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강신의 저주가 그의 몸을 잠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배 뒤편에 웅크리고 있던 인부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내 덕수가 떨어뜨린 도끼를 찾아들고 다가왔습니다. 비켜요. 줄을 끊어야 살아요. 인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높이 쳐들고 팽팽하게 당겨진 갈고리 줄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탕!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밧줄이 아닌 쇠사슬처럼 단단해진 줄을 튕겨냈습니다. 보통의 삼배 줄이라면 단번에 끊어졌어야 할 것이 마치 강철이라도 된 듯 도끼를 튕겨낸 것입니다. 인부는 충격으로 도끼를 놓치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시신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칠성의 귓가에 속삭이듯 또렷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칠성은 으악 싫어 싫어 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몸은 점점 배 밖으로 시신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겨 강물이 배전 안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칼로도 도끼로도 끊어지지 않는 저 줄은 이승의 물건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덕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배로 돌아가 선실 구석에 모셔두었던 작은 항아리와 흰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지기들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 강신을 달래기 위한 비상용 재물이었습니다. 덕수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확 풍기자 기이하게도 배 주변을 맴돌던 물파리가 순간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황하의 주인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모르고 저지른 죄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으나 그 목숨마저 거두시려 하십니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덕수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술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를 태워 허공에 날렸습니다. 불붙은 종이는 바람에 날려 기이하게도 시신 쪽으로 날아갔는데 물에 젖지도 않고 활활 타오르며 시신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습니다. 덕수의 정성이 통했을까요? 아니면 강신이 잠시 주춤한 것일까요? 맹렬하게 휘몰아치던 소용돌이가 아주 잠시 숨을 고르듯 잦아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덕수는 다시 칠성의 배로 뛰어 건너가 칠성의 팔을 붙잡고 있는 줄의 매듭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닌 덕수의 거친 손가락이 매듭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셋을 세면 팔을 비틀어 알겠지. 하나, 둘, 셋. 덕수와 칠성이 동시에 안간힘을 쓰자 쇠처럼 단단하던 매듭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끈질겼습니다. 매듭이 풀리려는 찰나 시신이 갑자기 물 위로 쑥 솟구쳐 오르며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거대한 거인과도 같았는데 칠흑 같은 비단옷 자락이 날개처럼 펼쳐지며 배를 덮칠 듯 위협했습니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칠성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이 덕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 눈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던 사람들도 강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자 사내는 내 아들이 귀신이 되었어 라며 땅을 치고 통곡했고 공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라. 강신이 내려다본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고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직 덕수만이 그 지옥 같은 현장 한복판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서 보내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줌 꺼내어 시신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산자의 세상은, 산자에게 죽은 자의 세상은, 죽은 자에게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소금이 허공에 흩뿌려지자 마치 불꽃이 튀든 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시신 주변의 푸른 인광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자 배를 잡아당기던 힘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덕수는 칠성의 팔을 감고 있던 줄이 느슨해진 틈을 타 자신의 위솥을 벗어 칠성의 팔과 줄 사이에 끼워 넣고 단숨에 줄을 걷어냈습니다. 됐다 풀렸다.
줄이 풀리자마자 칠성은 뒤로 나뒹굴었고 팽팽했던 줄은 탄력을 잃고 뱀처럼 꿈틀대며 시신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균형을 되찾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시신이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며 물 위에 떠 있었고 배 주변의 소용돌이는 언제 다시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부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숨을 헐떡이며 인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노를 저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어. 넋이 나가 있던 인부들은 덕수의 호령에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배바닥에 쓰러진 채 덜덜 떨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서서히 시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강물은 끈질기게 배 뒤를 쫓아오며 하얀 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덕수는 배 뒤편에 서서 계속해서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올리며 강신을 달래는 의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시신은 다시금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놓친 맹수가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 형상이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배가 안전한 수역으로 들어서자 긴장이 풀린 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과 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여전히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나루터에 가까워지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가장 먼저 달려와 덕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살아왔구나. 장하다 덕수야. 네가 마을을 구했어. 하지만 덕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배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은 여전히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루터에 닿은 배는 마치 싸움터에서 돌아온 늙은 장수처럼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진흙 위에 겨우 몸을 뉘었는데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은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어 누가 귀신이고 누가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달려나와 그들을 부축해 마른 땅으로 옮겼는데 그 손길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밧줄을 단단히 메어두고 나서야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땅을 밟았는데 발밑에 느껴지는 단단한 흙의 감촉이 그제야 그가 이승으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칠성은 마을 청년들의 등에 엎여 모래밭으로 옮겨졌는데 그는 여전히 눈을 뒤집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어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 나를 데려가려고 해. 칠성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서로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칠성의 노모는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단걸음에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강바람 소리와 섞여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며 거금을 내걸었던 비단옷의 부자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덕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결국 찾지 못한 것인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빈배로 돌아왔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날이 죄송합니다. 하오나 아드님은 이미 강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 위로 곧게 선 시신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영물입니다. 억지로 모셔오려 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덕수의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설명에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하인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부자는 한참 동안 강 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 욕심이 과했어. 죽은 자식을 편히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산 사람들을 제물로 바칠 뻔했구려. 강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네. 부자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의 존재함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조금 차린 칠성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칠성은 허공을 향해 그리고 강을 향해 싹싹 빌었는데 그 모습은 예전에 거만하고 욕심 많던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긴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밉살스럽게 굴던 칠성이었지만 지금의 처참한 꼴을 보니 미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서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노인이 천천히 칠성 앞으로 걸어나와 지팡이로 칠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놈아, 내 목숨이 내 것인 줄 아느냐? 오늘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은 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덕수의 정성과 강신이 베푼 마지막 자비 덕분이다. 그깟 쇠부티 몇 개에 영혼을 팔려 하다니 쯧쯧. 공노인의 꾸지람은 엄했으나 그 속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보았는가? 강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절대 강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노인의 말씀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고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묵묵히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살았으면 된 거다. 다시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된다. 덕수의 따뜻한 위로에 칠성은 덕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두 청년의 화해는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가운 강바람에 온몸을 녹이는 데는 뜨끈한 국밥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가지고 나온 김치와 찬거리가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이웃들을 위로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작은 잔치이자 액막이 의식이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구수한 국 냄새가 퍼지자 공포로 얼어붙었던 마을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사내는 떠날 채비를 서두르며 덕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주었던 돈주머니와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의 일부를 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돈은 자네가 시신을 건져 주어서 주는 사례비가 아니네. 내 아들이 저 차가운 물 속에서나마 배고프지 않도록 자네가 때때로 강가에서 제사밥이나 좀 던져주게. 그리고 오늘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써주게나. 사내의 부탁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덕수는 그 돈을 정중히 받아들며 약속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리께서 떠나신 뒤에도 아드님의 넋을 위로하는 일은 제가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부자 일행이 마을을 떠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칠성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다가가 칠성의 밥그릇에 고깃국을 듬뿍 떠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고 기운 차려서 내일부터는 내 밑에서 다시 그물질부터 배워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마. 칠성은 눈물 젖은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허겁지겁 국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앞마당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기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의 끝은 항상 덕수의 침착함과 용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런 칭찬이 부담스러운 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자신의 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정한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발에 물을 담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무사히 생명을 지켜주신 천지신명과 강신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물속으로 사라진 이름 모를 도련님의 명복을 빌며 부디 저승에서는 무거운 비단옷과 옥패를 벗어던지고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덕수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굿판보다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집 방구석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하얀 눈에 시신이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삿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삿대를 깎아 새로 다듬어야겠다. 그리고 덕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제대로 배워야지. 강은 돈을 줍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는 것을. 칠성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새로운 물길이 트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짖지 않고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바람소리도 잦아들어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만 사각거렸습니다. 덕수의 집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다그락거리며 내일 아침 거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평화롭고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낡은 베개를 고쳐 베며 내일 아침에는 강물이 얼마나 맑아져 있을지를 상상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오히려 더 깨끗해진다고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계기로 강을 대하는 태도가 한층 더 겸손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노인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마을의 젊은이들도 칠성의 일을 거울 삼아 함부로 객기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황하강변의 작은 마을은 큰 파도를 넘기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수는 잠결에 밖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쏴쏴.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강은 때로는 무서운 얼굴로 인간을 벌하기도 하지만 순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것을 덕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잔잔한 강 위를 노저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배에는 금은보화 대신 싱싱한 물고기와 웃음꽃 피는 이웃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역시나 덕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맑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나루터로 나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의 옆구리에는 어젯밤의 사투를 증명하던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덕수에게는 그 상처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걸레를 가져와 배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한 칠성이 쭈뼛거리며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낫과 숫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배 청소라도 도울까? 칠성의 목소리는 기어들듯 작았지만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이쪽 배전이 많이 상했으니 같이 좀 손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두 청년의 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황하에 거친 물결 위로 쏟아져 내리자 어젯밤에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와 기괴한 소동은 마치 꿈속의 일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다시 본래의 황토색으로 돌아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가에 늘어선 갈대밭은 부드러운 아침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사각거리는 평화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낡은 나룻배 뱃전에 걸터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의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헝겊으로 배의 난간을 닦으며 지난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지켜준 이 작은 배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칠성은 덕수의 곁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예전처럼 빠르거나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칠성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것을 투덜거리거나 대충 해치우고 술 타령이나 했을 테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그물, 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내며 마치 자신의 꼬인 인생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듯한 태도로 일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칠성의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굳이 말로 칭찬하기보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아침부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부자 사내가 남기고 간 위로금으로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펴 고기를 삶고 햅쌀로 밥을 지었으며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골목을 뛰어다니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그동안 흉흉한 소문과 잦은 사고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마을 분위기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파란 하늘로 곱게 뻗어 올라가며 이 마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습니다. 덕수와 칠성은 작업을 마치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마다 덕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화를 면했네. 정말 고맙네. 노인들은 덕수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수는 부끄러워하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굳은 일을 하는 젊은이 정도로만 여겨졌던 덕수가 이제는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신뢰와 존경은
덕수가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신념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넓게 멍석을 깔고 둘러 앉았는데 상석에는 공노인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자리 잡았고 그 옆으로 덕수와 칠성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든 귀한 음식들이었기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노인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술 한 잔을 강 쪽으로 뿌리며 고수례를 했습니다. 강신이시여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소서. 그리고 억울하게 간 넋들도 배불리 먹고 편히 가소서. 식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마시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며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스한 정이 온기였습니다. 칠성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목이 메었는지 물을 들이켰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등을 두드려주며 천천히 먹게 체할라. 밥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고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본 덕수는 슬며시 고기 한 점을 칠성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종이배 하나를 꺼냈는데 이것은 어제 떠내려간 이름 모를 도련님을 위해 덕수가 아침에 틈틈이 접은 것이었습니다. 종이배 안에는 쌀알 몇 톨과 작은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보내며 속삭였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지 못해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지만 부디 이 작은 배를 타고 저승으로 편안히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물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빕니다. 종이배는 물결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칠성도 덕수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수야,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우리가 하는 일이 시체를 건지는 게 아니라 슬픔을 건져주는 일이라는 걸 말이야. 칠성의 말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강과 사람 사이에서 맺힌 한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거야. 칠성은 덕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멀어져 가는 종이배를 향해 합장을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청년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잔치는 마을 사람들의 노래자랑으로 이어졌고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덕수는 잠시 소란스러운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강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해 질 녘이 되자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강물은 황금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뒷정리를 하며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싸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공노인은 덕수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마당에 나와 있는 덕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덕수야, 오늘 밤은 달이 밝겠구나.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푹 자거라. 너는 오늘 마을의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물건지기가 된 게야. 공노인의 따뜻한 칭찬에 덕수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강물 소리는
규칙적인 박자로 대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방 안가득 배어있는 쑥 향기와 흙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강물은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강물 소리가 이제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처럼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쏴. 그 소리는 덕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덕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칠성과 함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질 생각을 하며 기분 좋은 나른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 또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는 머리맡에 덕수가 선물해준 새 집신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 신을 신고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코를 골며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훔쳤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깊어지면서 황하강변의 작은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의 인생도 강물과 같아서 굽이치는 날이 있으면 잔잔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넓고 평온한 바다에 닿게 되는 법이지요. 덕수와 칠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강에게서 배우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강물에 실려 먼 바다로 흘러가고 여기 남은 것은 고요한 달빛과 평화로운 바람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웠던 하루의 짐을 저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근심도 욕심도 모두 흘려보내고 덕수가 느꼈던 그 따뜻한 안도감만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계도 머물고 부드러운 강바람이 여러분의 꿈속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저 흐르는 강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습니다. 덕수의 나룻배도 강가에 묶여 찰랑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강은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밤은 아직 깊고 여러분의 잠은 아직 멀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수와 칠성의 이야기가 끝난 후 그 강촌 마을에 흐른 긴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며 이 밤의 끝자락을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던 모닥불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은은한 달빛만이 남은 시간,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옛말처럼 황하의 물결이 수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강촌 마을에도 많은 계절이 오고 갔습니다. 어느덧 덕수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굳건하던 어깨는 세월의 무게만큼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 강신과 마주했을 때처럼 여전히 깊고 맑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덕수 어르신이라 부르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직접 배를 타고 거친 물살을 가르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나루터에 나와 강물의 색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 젊은 물건지기들에게 일러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덕수보다 몇 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덕수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칠성은 평생을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았으며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칠성이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가에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강물도 슬퍼하는 듯 하루 종일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덕수는 친구를 보내며 강물에 국화꽃을 띄워 보냈고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봐두게. 나도 곧 따라갈 테니 라고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자라나 덕수와 칠성의 뒤를 이어 노를 잡았습니다. 개 중에는 칠성의 손자도 있었는데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자라 강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리 진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를 띄우기 전이면 을의 덕수 어르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물색이 탁하고 바람이 찹니다. 배를 띄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덕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바람 냄새를 맡은 뒤 물속이 소란스럽구나.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강이 쉬고 싶어 할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란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큰 홍수가 지나간 뒤 마을에 또다시 외지인들이 찾아와 큰돈을 내걸며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물건지기들은 눈앞에 큰돈의 마음이 흔들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나루터에 나타난 덕수가 조용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목숨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물이 내어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취하려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었느냐. 덕수의 일갈의 젊은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외지인들도 그 기세에 눌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덕수는 종종 나루터 늙은 버드나무 아래 앉아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강물이 덕수에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강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거친 바위도 부드러운 물결 앞에서는 결국 둥글게 깎이듯 세상의 모난 일들도 세월이 흐르면 다듬어지고 해결된다는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지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애쓰지 말게.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살면 다 잘되게 되어 있어. 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을 사람들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버드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덕수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다, 강 한가운데서 귀신을 만난 적이 있었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무서운 대목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덕수는 허허 웃으며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더니 귀신도 길을 비켜주더란다. 세상 모든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인 게야. 라며 이야기를 맺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연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느 해 기어의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밤 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강물 소리를 한참 동안 듣다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강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덕수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강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으리라 믿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덕수가 떠난 뒤에도 마을은 여전히 강가에 자리 잡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덕수가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고 물에 빠진 이를 건질 때면 항상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덕수가 떠난 날이 되면 강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강물에 밥과 술을 띄워 보내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대처럼 남아 강을 지키는 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황하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면 달이 밝은 밤 나루터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강을 지키는 신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덕수의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강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유유히 흐를 뿐입니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기쁨도 내일의 희망도 모두 품고서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라는 잠들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렁이던 걱정의 파도도 이제는 저 강물처럼 잔잔해졌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강물은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소용돌이치지만 결국은 넓고 평화로운 바다에 닿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히 쉬십시오. 이불의 포근한 감촉이 여러분을 감싸고 베개의 부드러움이 머리를 받쳐줍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지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으로 변해갑니다.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 쏴, 쏴.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입니다. 꿈속에서는 맑은 강물 위를 배를 타고 떠다니며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덕수 어르신이 버드나무 아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 자거라. 내일은 더 맑은 날이 올 게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모든 불을 끄고 마음의 문도 잠시 닫아두십시오. 내일의 해가 뜰 때까지 여러분은 이 깊고 안전한 밤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꿈은 이제 시작됩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고 맑은 기분으로 눈을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